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예보해드렸던 대로 지금 많은 양의 비가 이거 광화문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장대비처럼 오늘 내릴 전망이니까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양평 전 군수가 아주 미묘한 시점에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선 우리 땅은 괜찮고 너네 땅은 안 괜찮냐 라는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양당이 모두 야 우리 땅은 괜찮은데 니네 땅은 문제다 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결국 양평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정쟁 속에 중요한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 정치권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시시비비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재건. 오늘 동아일보 사면 기사인데요. 윤 대통령이 외교 순방에 나섰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꼽혔습니다. 재건.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나토 회의 참석자 순방 중인 윤 대통령. AP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 나토에서 2차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회담에선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짜장. 짜장. 조선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짜장. 어떤 기사일까 함께 보시죠. 선거 때 선관위가 저승사자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 주민에게 짜장면만 사줘도 고발당합니다. 선관위가 그만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선관위 직원들은 정작 128명이 금품 받거나 공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선관위가 너무 느슨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의 연장선입니다. 짜장, 정말 웃기는 짜장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월등. 월등. 한국일보 5면 기사입니다. 국토부, 원안보다 대안이 월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 시점에선 사업 불능하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강상명 종점으로 변경한 대안이 훨씬 원안보다 월등하다라는 겁니다. 환경평가, IC 설치할 수 있는 것 등등등 지역 주민은 대안을 원한다라는 국토부의 반박입니다.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그건 됐고 종점에 김 여사 일가 땅 있는 거 알았냐 몰랐냐 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문. 경향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200명 중 6명뿐이지만 현대차가 여성에게 첫 생산직 공채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도 생산직 공개 채용하겠다라고 현대차가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여성이 왜 생산직 기술직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제 주위의 여성들은 저보다 더 기계 잘 보시던데.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 장대비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 국민의힘의 젊은 피입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국회의원, 전 재수 의원,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니들은 문제지만 우리는 괜찮다. 니들 땅은 문제지만 우리 땅은 괜찮다. 양당 모두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기왕이면 일단 고속도로는 건설이 돼야 돼요. 됐으면 좋겠고 재개됐으면 좋겠고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요. 자, 타협점을 정치권이 지혜롭게 잘
찾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문제지만 우리는 괜찮다. 오늘도 땅 주인 싸움인데요. 민주당 출신의 전 양평 군수가 예타 통과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저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0년 12월) 현직 시절입니다. 아내가 원안이죠. 원암 종점 인근 자택 앞에 땅 3필지를 구매했다. 총 853제곱미터, 258평의 넓은 땅을 아내가 원안 종점 인근의 자택 앞에 구매했다는 겁니다. 3억 5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예타 통과를 앞둔 시점이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원안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원안 종점 앞, 그것도 현직 군수가 예타 앞둔 시점에 땅을 사들였다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군수 해명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 진입로가 사유지, 그곳에 살던 할머니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해서 땅을 산 거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기론 변경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다, 특혜다라는 거였는데, 국민의힘에서 반격하기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원안 종점 일가에는 민주당 군수 땅이 있다라는 논쟁 중이었는데, 예타 통과 직전에 사들였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맞불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원래 기존 안보다 이제 변경안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종점 자체는 JC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들목이 없기 때문에 거기 땅이 있으면 오히려 소음이랄지 분진 때문에 피해가 있어서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를 아무리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건 특혜고 국정농단이다. 현 정부 대통령에 대해 이제 탄핵을 한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국정농단까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종점에 있는 주위에 있는 땅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까 뭐 이 땅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간에 전 양평 군수가 거기에 이제 부근에 집이 있는데 집 앞에 있는 땅을 샀다는 거예요. 200몇 평을. 근데 지금 양평 군수 얘기, 전 양평 군수 얘기는 본인이 집을 살고 있는데 앞에가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에 있는 할머니가 이거 안 사면 나중에 문제 있다고 해서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점도 굉장히 묘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20년을 살았는데 왜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예. 에타라 통과 시점 직전에 왜 이걸 샀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땅 에타가 통과되는 걸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군수 아닙니까? 현직 군수. 그러니까 현직 군수는 오히려 이 정보를 알고는 이걸 딴 게 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종점이라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변경된 안에 종점에 땅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예. 그러면 너희도 마찬가지다. 피장파장하다. 왜 민주당은 계속 원한대로 가자고 주장을 하느냐. 그것은 양평군수 땅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좀 말이 되지는 않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저 도로를 개설했을 때 과연 서울에서 진입하는 그런 뭐 서울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원래는 저 도로가 입안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플러스 양평군에 있는 군민들의 어떤 편의성 이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어느 안이 정말 가장 타당성 있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정치 싸움으로 돼버리니까 민주당은 원안 가자고 하고 국민의힘은 변경안 가야 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이게 완전히 뭐 이게 원래 취지와 다르게 좀 3000%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삼천포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곁가지로 빠졌다라고 요즘은 또 방송에서 얘기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정부 여당 쪽에서는 저 종점이라고 하지만 JCT가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땅값 상승과는 무관하다라고 반박을 해오던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 여당에서는 그러면 원안 근처에는 민주당 출신 군수 땅이 있다라고 맞불 의혹을 제기한 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이 회자됩니다. 우리 땅은 괜찮고 너네 땅은 문제다.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과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우리 땅은 괜찮고 너희 땅만 문제다. 정정 군수와 일가 친척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3,051평, 토지 중에 11개 필지가 9,709제곱미터가 원안 종점 약 1.6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마찬가지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특혜라면 원안 종점 근처에 있는 이 군수 일가의 땅도 문제인 거다. 우리 땅이 문제면 니네 땅도 문제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군수는 해명, 상속받은 땅, 종점 예정지에서 큰 산 넘어야 한다. 종점과 관련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군수는 입장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김재섭 비대위원님. 왜냐하면 군수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 JCT라 우리 땅값이랑 아무 상관없다라고 해명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민주당에선 JCT 종점이 땅값 호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 넘어 산이 우리 땅이다. 종점과는 멀다. 뭐 이런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문제라면 민주당 출신 군수 땅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지금 민주당이 제 생각에는 완전히 좀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대안 노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강상면을 지나는 그 노선이 문제인 거의 유일한 이유는 그 지역에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논리였거든요. 사실은 그 양평군, 양평읍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저 아래쪽 노선, 빨간색 노선으로 가는 게 더 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 두물머리를 지나가는 파란색 노선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 자체도 복잡하고 서울로 나들이 하는 양평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노선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양평군 그 군민들이 강화 IC 쪽을 설치해달라는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빨간색 노선을 훨씬 더 선호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빨간색 노선이 실제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교통 체증 완화에도 좋은데 왜 이거 안 되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거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파란색 노선에서도 그러니까 한강 이북으로 올라가는 그 노선에는 알고 보니 양평군수의 땅이 있다더라. 그러면 파란색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리도 지금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이번 기점으로 민주당이 아주 스텝이 많이 꼬였고 더 이상 이 빨간색 노선, 한강 이남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이 대안 노선이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 정부에서 용역을 맡겼던 민간 업체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부당한 공격들이 너무 많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텝이 꼬여져 버려서 자가당착에 좀 빠져버렸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군수 땅은 다르다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출신의 전 양평 군수 땅이 어디에 있냐 뭐 이런 이제 그 언론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본질과 핵심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격가지로 이 정 군수 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사실은 이제 2017년도에 이 노선이 확정되고 이 땅을 매입을 한 것은 2020년도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노선이 확정된 그 노선을 가지고서 2021년도 예타가 이제 그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 군수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은 큰 산을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 종점이었던 양서면 그리고 새로 종점을 바꾼 강상면 그 딱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점이 양서면이 되든 강상면이 되든 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종점이 변하든 안 변하든 크게 이게 뭐 특별한 이익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의 핵심과 본질은 뭐냐면 15년 전부터 양평 국민들의 수건이었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이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행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비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지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15년간 종점이 강상면으로 정해져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종점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왜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종점이 강상면으로 돼 있던 것이 왜 무슨 이유로 어떤 연유로 이 종점이 변경됐냐 이것을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된 종점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 일가족의 말하자면 땅이 축구장 5개 면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점이 왜 변경됐는지를 설명을 하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땅을 전 군수가 땅을 가지고 있니, 누가 땅을 가지고 있니,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종점이 왜 변경됐는지, 그리고 변경된 종점에 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굉장히 많더라, 이것이 이제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과 의혹의 핵심을 국토부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양평군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땅을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논란이 이렇게까지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예. 핵심은 왜 종점을 변경했냐, 정권 바뀌자마자. 그리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만 하면 이 논란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굳이 논란을 여기까지 가져갈 거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하면은 제대로 밝혀지겠죠. 논란이 더 커지면 결국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정조사 정도는 추진해 볼 필요가 네.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와 수사 가능성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서지현 전 부대변인, 분위기가 살벌해지는데 그거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 땅 일가 특혜 의혹이 이제 민주당이 제기하는 주된 의혹 핵심인데, 만약 원안대로라면 여당에서는 군수 일가 땅도 특혜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군수 땅이 원안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것과 변경한 종점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것이 사실은 되게 똑같아 보인다. 그러면 원안대로라면 군수 일가 땅에게도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 이게 뭐 다들 뭐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정동준 전 군수도 산이 넘어서 문제 없다고 해서 하는데 이 문제 자체가 사실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 땅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땅에 대해서 자꾸 누가 소유해 이 문제로 가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원인과 결과가 좀 다른 것이죠. 이제 전 군수, 민주당의 군수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살고 있다가 군수가 되고 나서는 사실 공적인 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유지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또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도 있기 때문에 본인은 샀다고 해명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명이나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저희 민주당도 처음에 왜 김건희 여사가 그쪽 지역 그 당시 처가 땅을 왜 매입했냐고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10수년 동안 계속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이 3월 달에 왜 양평군이 먼저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 변경안을 이건 어때라고 물어본 그리고 그걸 너무 신속하게 수기 과정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니 김건희 여사의 땅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의혹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원희룡 장관이 사실 이거 산 넘어 산의 문제의 핵심이고, 왜 건설 노동자 보고 건폭이라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의 저는 폭력 원폭이다. 이게 지금 양평군 주민 입장에서 그렇고, 또 사실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 고속도로를 왜 1조 8천억 들여서 했냐. 그러니까 이제 6번 국도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두물머리의 어떤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안이 거기에 그 목적에 부합한 것이거든요. 환경을 위해서는 뭐 좀 그렇지만 교량 같은 거 짓지 않는 게 제일 깨끗하겠죠. 그러나 그 목적에 따라서 1조 8천억의 국비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원희룡 장관 한 분이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이게 진짜 산 넘어 산이 된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앞서서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왜 이것이 어떤 그 10수년의 과정을 진행된 상황에서 정권만 바뀌었는데 왜 이것이 원안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김건희 여사 쪽으로 바뀌었는지 그 설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국토부에서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원안이 아니라 대안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국토부는 설명을 했는데요. 문제는 야당이 이걸 받아들일지 아닐지의 여부일 것 같습니다. 많은 설명 중에 한 가지가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원안대로 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강화 IC까지는 오고 갑자기 틀어서 원안으로 종점을 가게 되면 770가구 위로 공중 다리가 관통하게 된다라는 국토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민주당 주장 원안 혹은 이 강화 IC를 경유해서 기존 종점대로 꺾게 되면 공중 고가 고속도로 건설이 필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중 교각이 770가구를 관통하게 된다라는 국토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양평 주민들의 반응은요. 이장입니다. 양서면 청계 이일이의 박구용 이장. 지금도 고속도로가 머리 위 30m, 교각 몇 개를 짓겠다는 거냐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국토부가 어제 상세히 설명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환경평가 부분, 교통 체증 해소, 비용 대비 편익, 주민 편의를 봤을 때 이 대안 노선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었다라는 국토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반박은 왜 갑자기 설명도 없이 변경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1999년 이후에 그 예타가 끝난 이후에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1999년 이후에 24개의 예타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14개가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반 이상이 예타 이후에 노선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사유든지 간에 그 이후에 예타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에 의해서 노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선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노선을 쓰는 사람들의 편의가 가장 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언론 기사에도 보겠지만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강화 IC를 지나는 노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점을 바꾸지 않는, 이거 김건희 여사의 특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종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됐을 때는 노선 자체가 이상해지고 교각이 막 세워지고 말 그대로 어떤 뭐 환경 파괴의 영향성도 더 커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차적인 면들이 같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2가지 노선만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3가지 노선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노선만 이 한강 이북으로 올라가는 거고 2안, 3안 사실은 다 강화 IC를 지나는 아래쪽 노선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지나는 것이 양평 국민들에게는 더 편리한 노선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고 2안, 3안 전부 김건희 여사 땅 근처 쪽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특혜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혜를 주기 위해 이 계획을 세웠다? 이거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민주당이 얼마든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의혹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자체가 사업이 틀어질 만큼 무리한 주장을 하고 정쟁화시킨다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양평 국민들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짧게 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듣고 전재수 의원님 말씀 계속 들어볼게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소위 X볼을 찬 거다. 이재명 대표는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다라고 서로를 향해 겨눴는데요. 들어보시죠. 양평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로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들을 봐왔지만 2조 원대 국책 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정농단이다라고까지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똥볼이든 국정농단이든 뭐 이게 밝혀지겠죠. 저는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가 그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지까지 그리고 항목까지 공개가 되고 난 뒤에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하신 분들은 자기 지역에 도로 하나 놓기 위해 가지고 예타를 통과하냐 못하냐 이거 자주 하거든요. 목숨을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국토부 장관을 지금 하고 있는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 몇 선 하시고 도지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도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이 된 경우는 있긴 하지만 흔한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매우 이례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토부가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종점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은 뒷북 대응이죠. 왜냐하면 이미 10수년 동안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서 종점이 정해져 있는데 저러한 이유 때문에 종점을 변경을 해야 되면 반드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공청회도 해야 되고 행정 절차가 종점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노선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야당과 언론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사전에 미리 다 했어야 될 거를 이유를 그 뒤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사후에 지금 만든 겁니다. 그리고 종점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 강화 IC를 설치를 해달라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할 때는요. 종점 변경을 전제로 해가지고 강화 IC를 만들어 달라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토부의 공문이라든지 양평군의 공문 전부 다 뒤져봐도 그러한 요구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지금 사후 설명을 하는 것은 논란이 되고 난 뒤에 이 논란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그 설명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다음에 행정 절차적으로 맞으려면 노선을 변경하기 이전에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시됐어야 될 설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절차적으로 상당히 앞뒤가 지금 거꾸로 돼 있다. 이 예.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관선 변호사님, 여야가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아주 팽팽하고 치열한데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트집 잡기라고 보십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 그 사지선다고 이다선 당황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아니, 왜냐면 여야 의원이 딱 두 개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이냐 트집 잡기냐. 아니 그렇게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과도한 트집 잡기다. 그러시면 이제 국정농단을 볼 수는 없다. 이런 게 저는 말씀드리시고, 문제는 좀 있어요. 문제는 국토부에서 약간 제공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비탄스 조사 끝났잖아요. 예. 통과됐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갑자기 노선 변경을 했는데, 노선 변경을 하고 나서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할 땅이 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이게 문제 삼을만 해요. 예. 왜 이게 갑자기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또 국토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굉장히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환경 문제랄지, 뭐 교통의 교통량 조사랄지, 뭐 여러 가지 보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이다. 또 여러 가지 그 양평군의 어떤 군민의 편의성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있을만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수사에서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국정조사요? 시끄럽기만 하죠. 결국은 용두사면으로 끝날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정쟁으로 가지 말고 이제 출구 전략을 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여론조사를 하자, 아니면 뭐 투표에 붙이자 하는데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에비탄스랄지 국제 사업이 다 분쟁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비용이 좀 들 수는 있는데, 그 원하는 대로 갈 거냐 변경하러 갈 거냐. 이제 원하는 데에서는 에비타당선 조사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변경하는 데서 한번 다시 면밀하게 에타처럼 조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양평 군민, 그리고 이제 저 장소가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주말에 가면 정말 너무 밀려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런 곳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서울서 진입하는 이제 서울 시민, 또 국민, 이런 편원성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자. 에빈 타당성 조사의 어떤 수준 정도로. 그런 다음에 거기서 객관적 결과 나오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이의 제기하지 말고 거기서 수긍을 하고 이 논의를 좀 논란을 좀 예. 종말하고 정치적으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 전 국민이 양평 지리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치권의 정쟁이 산으로 가고 있는 동안 양평 국민들의 고속도로마저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토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추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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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양평 국민들을 경쟁의 도구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양평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즉각 경쟁을 중단하라. 자, 여야 정쟁 속에서도 한 줄기 지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IAEA의 결과 보고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급기야 민주당 일각에서 IAEA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새 국제 기구를 만들자라는 다소 무리한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IAEA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는데요. 양이원영 의원입니다.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 내서 운영하는 기구다.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했다.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과 거리가 멀죠.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은요. 국가기록원은 IAEA는 국제연합 산하의 독립기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IAEA 홈페이지만 들어가봐도 유엔 산하기구다라는 것이 명시가 돼 있는데 다소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양이원영 의원이 한 셈이 됐습니다. 자, 일단 김재섭 비대위원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인데 IAEA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가 아니다.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논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심지어 IAEA는 유엔의 어떤 원자력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은 판단 근거를 거기에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산하 기구인 거기 때문에. 아니 혹시 옛날에 북한이 그랬잖아요. IAEA는 미국이 앞잡이다. 그러면 이제 북한의 논리랑 똑같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북한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네, 양쪽으로 다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IAEA 결국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IAEA 보고 자체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불신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뭐냐면 물론 뭐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야당으로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이것을 뭐 정쟁화 삼아서 국민들께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어떤 환기를 시킬 수도 있죠. 거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은 IAEA는 어떤 국제적으로 협약이 된 그다음에 공신력이 있는 기구입니다. 그다음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가 내놓은 모든 보고서를 못 믿겠다라는 얘기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오로지 정쟁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을 때 과학도 못 믿고 협약도 못 믿고 국제기구도 못 믿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왜 야당이 자초하고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게다가 지금 민주당의 반응은 IAEA 보고서가 과학적인데 뭐 좀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과학에는 진정성이 담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진정성을 빼고 객관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과학의 진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모든 국제기구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나라들 간의 알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로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걸 문제 삼아서 IAEA 보고서 못 믿겠다라고 하면 예. WHO 권고 믿으면 안 되고요. IPCC 협약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전부 정치적인 이유로 다 반려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지적하는 것까지는 납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제기구가 내놓은 보고서를 과학적으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도 한참 먼 얘기고요. 그다음에 현대 어떤 과학적인 그 신뢰도 멀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퇴행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이원영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토론 중에 사회자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사회자가 계속 유엔 산하기구 하는데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 양이원영 주장입니다. 원전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구다.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과 거리가 뭔데? 서지현 대변인, 제가 지금 막 IAEA 홈페이지를 들어갔거든요. 핸드폰으로. IAE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IAEA is the organization within the United Nations family. IAEA is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Cooperation in the Nuclear Field. 그러니까 United Nations family, UN 산하 within 기구다라고 제일 첫 줄에 명시가 돼 있는데 양이원영 의원이 잘못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양이원영 의원이 왜 산하기구 아니다라는 의도를 왜 저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생각해봤을 때는 저도 유엔 뭐 홈페이지나 보면 뭐 보조기구가 있고 전문기구가 있다고 보면 양이원영이 아마 주장한 것은 산하 어떻게 보면 좀 종속된 관계보다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유엔의 큰 어떤 취지의 배경, 어떤 그 글로벌적인 기후, 환경 문제 이런 아젠다보다는 IAEA가 혹시나 행여나 일본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미리 이제 사전에 허락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도인데 저는 유엔 산하기구 맞고요. 저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IAEA를 공격하지 해서는 안 된다. 공격의 포인트는 네. 사실은 여당과 이제 일본이 되어야 된다. 물론 공격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뭐 국민의 80%가 아니고 국내 8%라도 그것이 불안하거나 뭐 좀 야당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계속 대안 제시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여당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간 의아한 것이 과학이라고 하시는데 과학도 변수에 대해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 한두 개를 빼버리면 그 과학이 신뢰는 있지만 그건 100% 진리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이제 해양으로 1, 2년도 아니고 30년 하다 보면 그 생태계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측치 못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사실 알프스 기계 하는데 저도 알프스 기계를 확인해 보니까 2011년도에 이제 그 오염수가 이제 원전 사고가 나면서 2년 만에 만든 기계입니다. 예. 이게 30년 동안 작동한 전례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기술적 어떻게 지보로 보면 지금 그 알프스가 2년 만에 삼중수소를 제거하고 60개 핵종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30년 안에 알프스가 업그레이드된 기계 삼중수소도 저는 해양에 바닷물 희석할 필요 없이 삼중수소도 걸러낼 기술 혁신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학 기술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갇혀있는 선입견에 갇혀있지 말고 30년 이렇게 미래를 봤을 때 바다도 지키고 일본에도 좋고 우리 한국에도 좋은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서 지금 신속히 하지 말고 좀 연기 그리고 또 대안이 있는지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제기 일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넘어가야 되죠. 라는 서재현 전 부대변인의 주장이었습니다. IAEA는 1956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IAEA 지휘에 관한 회의를 통해 승인이 됐죠.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에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양이원영 의원은 SNS에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IAEA 깡통 보고서 검증에 공을 들여라라고 주장했습니다. IAEA의 권위와 공신력을 부여하려는 모습이 안쓰럽다. 이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깡통 보고서 검증에 검증에 공을 들여라라는 건데 양이원영 의원의 어떤 취지는 김광선 변호사님 알 것 같아요. 유엔의 직속기구랑 산하기구를 양 의원이 좀 헷갈린 것 같은데 너무 IAEA에 뭐 공신력과 권위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유엔에 의해서 그 자격이 승인된 것은 맞지만 뭐 공식적인 유엔의 직속기구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려던 것 같은데 좀 사실관계가 좀 많이 틀렸군요. 일단 뭐 IAEA의 이번에 보고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거 깡통 보고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깡통 보고서면 이제 뭐가 비과학적인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이런 걸 지적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뭐 어느 국가랄지 일반적인 어느 당 하나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연구해서 명확하게 지적이나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 의원의 의도는 뭐냐면 깡통 보고서라는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면서도 이 보고서를 만든 기관의 어떤 권위와 신뢰를 아예 부정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기관의 어떤 신뢰성의 권위を부정해 버리면 보고서까지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대충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엔의 산하기구가 아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또 국가기록원에도 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저분이 뭐 저하고도 방송을 했고 또 다른 방송에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측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정해놓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확증 편향이 좀 빠져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있는데 IAEA의 어떤 권유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IAEA보다 더
원자력제 핵에 대해서 권위 있는 기관이 전 세계 어디냐. 더구나 여기는 어느 한 나라가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11개국 전문가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물론 그러한 권위 있는 기관도 실수할 수 있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지 이거 자체를 뭐 마치 저렇게 돼버리면 뭐 없애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막 극단적으로 가면 유엔도 탈퇴하자.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계기로 해서 그런 극단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기관을 인정하되 그 기관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 지적해야지 그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양이원영 의원 관련해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김광삼 변호사님 어떤 개인적인 견해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아예 새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IAEA 핵발전 장려기관이다. 오염수 문제 관여할 권한이 없다. 국제기구를 또다시 만드는 게 필요한 지점이다. 라며 IAEA 못 믿겠으니 새 기구 만들자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재수 비대위원님. 뭐 필요에 따라서 국제기구 새로 만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 너무 나간 주장 같거든요. 게다가 그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IAEA 보고서 못 믿겠다는 게 직속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 유엔 총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하 기구가 아니라 그 총회 안에서 하는 전문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어려서 제가 읽어볼게요. 네. 국제연합 원자 방사선의 영향들 관련 과학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서 2013년부터 보고서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는 얘기를 유엔 총회 산하에 있는 전문위원회에서 계속 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직속기관 아니라고 못 믿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직속기관이에요. 이건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론을 냈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 결론을 냈는데 IAEA는 직속기관이 아니니까 못 믿고 이건 직속기관이니까 믿으셔야 되면 저는 다시 한번 이거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속기관 때문인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게다가 이재정 의원도 주장이 틀렸습니다. 그 IAEA 안에는 원자력이 사람의 신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염수와 관련된 인체 영향, 그다음에 해양 방류 여기다 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유엔 기구 못 믿고 새로 기구 만들자 이런 거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IAEA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유엔 산하의 조직 체계를 보면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게다가 유엔까지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미국 그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영향평가들 각각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민주당이 안전하다고 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것도 우리 과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못 믿겠다. 이거 직속기구 아니다라는 근거는 더 이상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 새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뭐 정치권에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메시지를 흔들지 못할 거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말도 뭐 있는데 혹시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IAEA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최종 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더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IAEA의 어떤 자체 검증 항목에 따라서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를 검증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IAEA의 요런 항목들을 검증해 주십시오라고 IAEA에 제시한 그 항목에 따라서 IAEA가 이제 검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 오염수를 걸러내는 알프스라고 하는 이 기계 장치 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을 IAEA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알프스 성능 검사가 빠지다 보니까 IAEA 이게 최종 보고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IAEA는 이게 말하자면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가 IAEA에도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기구라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열강들, 강대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고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가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것도 전적으로 믿을 필요도 없지만
전적으로 믿지 못하겠다. 이 자세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 IAEA가 최근에 이제 낸 최종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IAEA의 이번 최종 결과 보고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저는 이제 단적으로 핵심적으로 IAEA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본 정부에 방류하라고 권고하거나 장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IAEA 최종 결과 보고서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IAEA 자체가 원자력 진흥 국제기구고 원자력 산업의 우호적인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렸을 경우에 해양 생태계라든지 그리고 이 먹이 사슬에 의해 가지고 이 방사능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체에 누적이 되고 피폭이 됐을 경우에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전공 분야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전공 분야는 IAEA보다는 WHO라든지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겠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전적으로 부인하는, 예를 들어 양이원영이나 이재정 의원 같은 주장도 이건 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양이원영 의원하고 이재정 의원의 주장이 민주당의 당론 같은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 개개인 의원들의 그렇습니다. 개별적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네. 그 사무총장님 오셨지만 저희들이 네. 한 대여섯 가지 정도의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도 사실상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내용 중심으로 좀 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AEA가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라는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은 개인적인 주장, 그리고 새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재정 의원도 개인적인 주장이다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회의실 백판이라고 하는데 충북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투기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라는 의미로 충무원 이순신 장군을 민주당 회의실에 뒤에 있는 백판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크게 백판에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글씨와 함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라는 문구와 함께 민주당에 게시가 된 점도 볼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시위대 일부에서 IAEA가 100만 불 뇌물받은 기구다라는 식의 선동이 있었는데 국무조정실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박구연 1차장입니다. 소위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불 내지는 100만 유로를 제공했다. 심지어는 뇌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더구나 일부 방송 화면에는 그로시 사무총장 면전에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는 케이스도 좀 목격된 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고.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방일 의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가この判断を反対している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도대체 일본 정부는 사견인 독과 전력으로부터 어떤 여비를 얼마나 받았기에 이웃나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핵 오염수 양방류를 고집하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사고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최초의 나쁜 세대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바다 오염 문제는 좌시될 수 없는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오염수보다 위험한 게 방일 의원단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수석부대변인인데요. 광우병 괴담은 과학이라고 했던 양이원영 의원, 역사의 아픔을 팔아 사리사욕 챙기고자 했던 윤미향 의원, 그러면서 오염수보다 위험한 게 방일 의원단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소식을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조국 전 장관인데 조 전 장관의
딸이 스스로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자 조 전 장관의 아들도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출마하나 보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조 전 장관 일가는 계속해서 우리는 뭐 다 정당하다, 불법은 없었다, 아들, 딸 다 실력은 충분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딸도 아들도 자격증을 반납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아들, 연세대 대학원 입학 당시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논란이 있고 그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이 재판 중이죠. 조 전 장관 측은 오랜 고민 끝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학위 취소되는 건 아니다.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은 이거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조 전 장관은 일가는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정경심 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이제 다 유죄가 됐고 조 전 장관 재판 결과가 나오려고 하는 2심 결과죠. 하기 직전에 아들, 딸들이 갑자기 막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막 잘못을 뉘우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학위와 자격증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아니 왜 조 전 장관 일가가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는지. 애초에 3년 전, 4년 전 조국 문제가 터졌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이런 사회적인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어떤 조간신문은 제기하고 있던데. 그때부터 지금 언론 김어준 방송 나가서 뭐 얘기하고 계속 초지일관이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 전 장관 아들이 학위를 반납해요 갑자기. 그리고 그다음에 부산의전원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나는 의사로서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북콘서트 하고요. 그다음에 조 전 장관 딸이 뭐 먹방 했잖아요. 예. 노래 부르고 친구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뭐 이거 다 유튜브 올리고 그렇지. 너무 막 당당한 모습이에요. 엄마 뭐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 뭐 징역 2년 받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뭐 최근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북콘서트에서 굉장히 웃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고 그러면 뭐 내가 할 길 가겠다, 가지 않는 길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했던 소송도 취하를 하고 또 학위도 반납하고 이렇게 저자세 모드로 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하나는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해서 이제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검찰에서 검토하고 있잖아요. 조민 씨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이제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사회 활동하고 향후에 있어서 굉장히 타격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 전 장관의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근데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 받았단 말이에요. 유죄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북콘서트하고 막 계속적으로 잘못 없다고 행정소송 제기하고 막 이런 형태가 2심 판결에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1심과 똑같이 징역 2년 선고가 나와버리면 이제 조 전 장관의 어떤 정치 생명이랄지 그래서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럼 조 전 장관 본인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일종의 좀 심경의 변화, 양형 참작을 바라는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볼 때 이제 변호사랄지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논란이 되는 거 좀 다 반납하고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이런 설도 있던데 정치권에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거죠. 세 번째 그겁니까? 세 번째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좀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어떤 국민으로부터 좀 동정심도 얻고 그러면 다음 총선 출마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아마 세 가지 모두가 뭐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서재현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끝까지 방어권을 행사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과 지금 행동이 바뀌었어요. 끝까지 방어권 한번 행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조 전 장관이 진짜 억울한지 아닌지 대법원 가서 곧 있으면 날 텐데. 그렇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검찰이
저런 행위 뭐 반성한다고 해서 검찰이 본 행태가 그럼 기소하지 않을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한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진짜 조국 장관도 그렇고 아들 딸도 그렇고 조국 장관이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아들 딸도 사실 길 없는 길이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학위 자진 반납하고 했다면 뭐 어떤 여러 가지 기회비용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갈등을 좀 줄였을 텐데 본인은 사실은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게 좀 비아냥적인 것도 있지만 뭐 서울에 뭐 부산 의전대 가는데 뭐 지방대 뭐 표창장 하나 뭐가 필요하겠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결정적인 그 키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무죄다라고 계속 주장하다가 갑자기 자진 학위 반납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총선 출마 혹은 기소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서 저는 시점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반납한다고 해서 검찰이 그렇게 좀 이제 그 정상 참작해서 편의를 봐줄 검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을 다룬 뭐 일종의 영화로 볼 수 있는데 그 영화가 심야에도 뭐 199에 다 전석이 매진됐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이게 수상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스 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 중인 그대가 조국이라는 조 전 장관을 다룬 영화. 그런데 박스 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 중 하나가 심야에도 199의 전석이 매진됐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심야와 새벽 시간 199차례 전석 매진됐다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게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 3 최신 영화인데요. 심야, 새벽 단 3차례만 전석이 매진될 정도로 심야나 새벽에는 전석 매진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물며 범죄도시 3도 1000만 돌파 범죄도시 3도 못한 기록을 그대가 조국이 199차례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혹시 저 영화를 심야 시간에만 보던가 새벽 시간에만 보던가 라면 저 영화 시청 패턴이 저렇구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박스 오피스 순위도 수상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였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성 팬덤들이 조국 전 장관을 따르고 있는 강성 팬덤들이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안 나오거나 아니면 예약을 하고 뭐 남에게 양도라는 방식으로 일단 자리를 다 채워놓는 것 같아요. 우리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영화라도 우리가 잘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도 우리가 좀 순위를 올려서 조국 전 장관의 무죄를 우리가 스스로 입증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신념에 이제 사로잡혀서 저렇게 된 거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단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영치금이 2억 얼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따르고 있는 이 팬덤들이 후원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영치금을 2억 이상 준다든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 이름으로 나온 책이든 뭐 출판물이든 아니면 영화든 완판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계속 조국 전 장관의 나름의 이제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계속 저는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을 따른 사람들도 점점점 짠물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조국 전 장관은 좀 너무했어라는 분들이 점점 조국 전 장관의 팬덤에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조국 전 장관을 따르는 분들도 짠물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돈을 쓰고 뭐 팬덤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계속 조국 전 장관을 돕는 것 같은데 저게 그들에게는 글쎄요, 뭐 정치적인 효능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나름의 재미도 있겠지만은 정치 자체, 대한민국 자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 전 장관의 영화를 다룬 영화 제작 배급사 측은 이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신문에 답변은 아직은 안 한 상태인데 입장이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김남국 의원 말고도 김남국 의원처럼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코인 투자 패턴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에 따르면 김남국 코인 거래 패턴과 유사한 가상화폐 지갑 10개를 특정했다는 겁니다. 연관성을 추적 중입니다. 김남국 2, 김남국 3, 김남국 4, 김남국 10이 있다는 얘기거나 혹은 저 가상화폐 지갑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 거지만 김남국 의원과 연관돼 있거나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된 지갑 대부분 김남국 의원 투자 전후 메콩 코인을 대량으로 매집, 수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창호 씨는요, 매집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것으로 의심된다. 사전 정보 공유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융범죄 수사 많이 해보셨던 김광삼 변호사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투자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전자지갑이 10개가 딱 특정됐다는 건데 그 말인지 쓴 이 콜드 월릿이 소유주가 김남국 의원이 아닌 지갑이랄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투자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투자 패턴이 비슷한 것은 이제 작전주처럼요. 어떠한 코인을 시세 조정을 할 의도로서 이제 소수,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소수 계좌, 코인을 따지면 이제 소수 지갑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김남국 의원이 살 때 같이 사고 이제 그런 패턴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 10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코인 자체가요. 대량 매집하고 그러면 특히 뭐 비트코인할지 이더리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전에 이제 잡코인, 알트코인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코인에서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집은 얼마든지 시세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것이 매집 형태를 비슷하게 보이고 있는 10개의 지갑이 있다는 거예요. 예. 보안 지갑이 있는데 이 10개가 자체가 물론 뭐 의심을 해보면 뭐 김남국 의원이 자기 것도 있고 또 다른 데 콜드월렛 몇 개 가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김남국 의원은 1개 가지고 있는데 다른 9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9개를 또 한 명이 9개를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군요. 그렇죠. 또 한 명이 2-3개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런 매매어 패턴이 비슷하면 서로 그 그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정보를 공유한 게 아니냐. 그래서 시세 조정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뭐 본인은 이 코인에 대해서는 한 1년 4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사 대량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1년 4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김남국 의원 말이 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한다면 이건 뭐 시세 조정이랄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런 메타콩지랄지 이런 코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김남국이 의심을 받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말로만 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 계좌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 이거죠. 예. 그럼 우리가 김남국 의원이 그럴 리가 없구나. 아니면 저 의심 있는데 그걸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 뭐 그거 뭐 허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추상적 얘기만 하면 결국은 이제 의혹은 의혹에 꼬리를 물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남국 의원은 해당 의혹을 대해서 반박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 거래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말은 아직 없습니다. 언론 보도된 메콩 코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와는 명백히 다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도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이게 사실 근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이 사법적으로 증거력이 없기 때문에 설사 김남국 의원이 삑 거짓말입니다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뭐 수사기관이 이 거짓말했네 이거 유죄로 기소할 수도 없고 삑 진실입니다라고 나왔다고 해서 뭐 재판부가 진실이군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거짓말 예. 조사 탐지기는 지금 언급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는 이미 6월 말에 저도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만 코인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감사관실에 이제 그 신고가 다 돼 있거든요. 예. 그것도 아마 조만간에 아마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이미 강제 수사 진행 중이고 조만간에 문제가 있다면 아마 뭐 검찰이 기소를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과정을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요. 네. 이런 사안은 거짓말 탐지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거짓말 탐지기는
A와 B가 있는데 둘이 첨예하게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서로 말이 완전 정반대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를 하지 이렇게 뭐 코인 미경의 정보 이용했어 안 했어. 그래갖고 거짓말 탐지했는데 거짓말로 나왔어요. 그러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뭔가를 들여대야지 기소를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아예 이런 사안 자체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의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예. 자, 이번엔 세 번째 뜨거운 소식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MG 공무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주 4일째 요청을 하자 홍 시장이 퇴사하라라고 면전에 돌직구를 날렸다고 합니다. 화제인데요. 함께 보시죠. 임금 올려주세요. 이건 대통령한테 한 말이고 주 4일째 근무 부탁드립니다. 그 퇴직하세요. 주 4일째가 아니고 주 1일째도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사표 내고 나가는 거죠. 주 4일째 하는 직장으로 가세요. 공무원 주 4일째 에이 그거는 좀 그렇다. 대신 뭐 반바지 입고 출근해도 된다. 휴가는 자유롭게 써라라는 이야기도 밝혔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반바지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반바지 입으세요. 요즘 보니까 삼성에도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반바지 입고 오든지 팬티만 입고 오든지 알아서 하세요. 휴가 갈 때 눈치 보지 마요. 이건 당연 권리야.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일주일 가요. 나는 7월 말 8월 초에 휴가 갑니다. 내가 이 조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퇴사하세요. 퇴직해버려. 딴 데 또 가면 돼.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못 견디겠다 싶으면 털고 나가세요. 그리고 더 자유로운 세상 보고 살고 편하게 사세요. 대구에서 올라온 서재현 부대변인, 이 굉장히 이제 자유롭고 편안함을 강조한 건데 언뜻 들으면은 대구시장님께서 대구 공무원들에게 퇴사를 은근히 좀 나가라, 딴 데 가라,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대구시장 후보 같이 경쟁했었고 지금 또 페이스북 가보시면 행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의 장점은 저런 솔직함이거든요. 사실은 소통 공감이잖아요. 저기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내 생각이 꼰대 같은 생각일지라도 이렇게 주 4일째 요청했을 때는 퇴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 4일에 논의가 되지만 사실은 주 4일 했을 때 공무원의 월급 그리고 서비스 문제 그러면 뭐 시행하게 되면 월, 화, 수 다 금요일 날 놀러 가실 거잖아요, 공무원도.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 즉 논의 자체가 지금은 시기상조라서 저는 솔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좋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 부분이 이제 퇴사를 해서 이제 공무원들 MZ세대가 고지고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현실적인 것과 그런 주 4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되 그만큼 고민하지 말고 홍 시장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하게 소통이란 거는 저는 이제 언행일치잖아요. 왜 보면 교장 선생님 후나 말씀하고 선생님 말씀과 현상과 이상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혼란이 많거든요. 보통 휴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지만 주 69시간 교육 이런 뭐 노동 이런 문제도 이상적인 건 있는데 실질 그 현장에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시장이 주 4일에 대해 문제점은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런 논의를 지금 하는데 당장 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이고 공무원 또 반바지 입으란 문제도 환경적인 문제인 것이죠. 예. 에너지 절감. 좋은. 서재현 전 부대변인의 이 발언을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겠죠.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선관위가 선거 때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지역 주민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산 것도 엄격하게 고발하면서 정작 선관위 직원들은 금품 수수하고 해외여행 값을 받았다, 비용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감사원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짜장면도 고발하면서 해외여행 떡값 수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관위 직원 128명이 금품 수수했다라는 것을 감사원이 문제 삼았습니다. 자, 이 금품이 어떻게 수수됐는지 과정도 감사원이 밝히고 있는데요. 지역 선관위 회의 참석 수당을 제공해줘. 그런데 선관위원 중에 총무위원을 선관위가 임의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 수당을 그 총무한테 적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적립금을 지역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 128명이 본인들 편할 때 유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유용했냐? 선관위 사무처 직원 A씨는 2017년 보라카이 여행 150만 원 비용을 거기서 받았다. 선관위 사무처 직원 B씨 호찌민시 여행을 비용 149만 원을 또 그 지역 선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유용했다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 다 걸렸습니다. 선관위는 그러자 위로와 격려금 성격이다. 사회통념상 지나친 점을 공감한다. 감사원에서는 명백히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명백히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참석할 때 지급돼야 하는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이걸 자기 마음대로 누적해놓고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이 여행 갈 때 여행 비용, 격려 비용으로 100만 원이 넘게 이걸 받아갔다? 아니, 세상에 어떤 기업이, 어떤 공무원이 여행 갈 때 148만 원을 받아갑니까? 그러고서 직원 격려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에도 이제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있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관리위원들은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마 추천하는 그게 다 배분이 돼 있습니다. 예. 뭐 어느 정당에서 몇 명, 어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선거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발 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거든요. 네. 회의를 열게 되면 그 지역 선관위원들에게 아마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선관위원들에게 주지 않고 한 곳으로 이제 말하자면 개돈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이제 필요할 때 이게 꺼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해외여행, 골프여행, 그러니까. 뭐 전별금 수수.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뭐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이것은 명백하게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본인들이 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행이었다면 이런 관행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금품을 받은 명목과 액수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 전별금이라는 이름으로 89명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명절 격려금, 간식비, 회식비 등등 29명이 10만 원에서 90만 원, 국내외 여행, 골프여행 포함된 경비 등 20명이 13만 원에서 149만 원 등등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유용 아닙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이제 아주 옛날에는 이런 식의 어떤 유형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유용입니까? 근데 뭐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예. 일단은 뭐 돈을 어떻게 보면 모아놓는 거잖아요. 근데 선관위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회의 수당이 한 6만 원이에요.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례에 의하면요, 총무위원에게 이 돈을 다 해서 모아놨다가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요. 제가 선관위원 됐어요, 이제 막. 저는 하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냥 제 수당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분위기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뜯어가는 거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영란법 같은 게 생긴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런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받는 사람 주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원들은 이제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마 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9명 중에서, 그리고 이제 지역 유지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야망이 있다랄지, 아니면 어느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을 모아서 선관위 직원에게 주면 여행 경비를 준다랄지, 골프비용을 준다랄지, 전별금 주면 이 선관위 직원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예.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아서 100몇만 원씩 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 관련된 선거 사무에서, 또 경우에 따른 그 사람이 부탁한 선거 사무에서는 중립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거군요. 제가 볼 때는 김영란법 위반 맞아요. 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이건 쇄신하고 뜯어 고쳐야 하는 게 맞죠. 선관위 해명이 더 가관인데 위로와 격려금 성격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골프 여행비를 주는 게 위로와 격려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중앙선관위가 마치 외딴 나홀로 섬처럼 외부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라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선거 때 선관위원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단속할 때는 매우 엄격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지역 주민에게 짜장면이나 통닭을 대접해도 선관위가 바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엄격하게 해왔다는 거죠.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지역 주민들에게 짜장면, 통닭을 대접해도 이건 처벌한다, 고발 대상일 수 있다. 선관위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왔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에게 짜장면은 가혹하면서 본인 여행비는 너그러웠던. 동아일보는 마치 이 비용을 선관위 직원들, 사무처 직원들의 사금고처럼 둔갑시켰다라고 지적하는 표현을 오늘 쓰기도 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좀 배신감이 느껴져요. 짜장면. 예, 진짜 배신감이 느껴지는 게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건 저렇게 짠내 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부자더라 이런 거잖아요. 저도 이제 후보자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뛰었었고 이제 지역 당협위원장으로서 도봉구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제가 도봉구에 가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거는 숨만 쉬는 것 빼고는 다 선관위 검토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뭐든 다 선거법에 걸리면 걸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선관위가 엄격하고 빡빡하게 다스립니다. 사실은 이제 후보자들을. 지역에서 선거 뛸 때 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모두 다 그 선거 사무실에 있으면은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끼니 때 되면 뭐 식사라도 짜장면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누군가 그걸 또 문제 삼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맛있는 거 골라서 대접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하자면 뭐 환대 같은 과자 이런 거거든요. 거잖아요. 과자, 뭐 떡, 음료 정도가 될 텐데 알고 보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들여댔던 잣대는 전혀 본인들에게 들이대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이 기사 보자마자 굉장히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예. 야, 선관위가 우리를 딱 뭔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엄격하고 냉혹하게 안 된다 하면서 본인들을 스스로 해야 되는 이렇게 여유롭게 이 정도로 관대하게 했단 말이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고요. 뭐 이 선관위의 문제가 지금 비단 어떤 사무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들의 뭐 채용 비위 문제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의 꽃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 시작하면 누가 마음대로 투표하고 누가 자신감 있게 투표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전방위적인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좀 선관위가 쇄신돼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굵직한 선거 때 소쿠리가 등장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표를 담아가는 모습을 선관위가 보일 때부터 선관위 이상하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차제에 선관위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분명히 정정하고 처벌할 건 처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조간신문들의 지적이 오늘 많습니다. 서재현 좀. 네, 뭐 선관위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저도 선거 나오면 선거 기간뿐만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에 뭐 주민이 뭐 배고프다고 카스테라 빵을 좀 사줄 수 있냐 해서 저는 핑계 대죠. 사실 금전적인 부담도 있지만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매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늘 선관위 어떻게 보면 핑계 아닌 핑계 대면서 금전적인 사실 예전에 근권 선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사실은 근권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선관위 핑계를 못 대잖아요. 선관위 핑계, 선관위는 주민들은 선관위에서도 뭐 저렇게 뭐 회식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농담이지만 이게 사실 선관위에 대한 어떤 중립성인가 신뢰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관위는 더욱더 엄격하게 더 투명하게 어떤 자금도 그렇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태도 다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마치 사금고처럼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 돈 말고도 선관위가 전현직 선관위원장에게 지급한 수당이 위법이라는 지적도 감사원에 나왔습니다. 이 대목인데 권순일 전 위원장, 노정희 전 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선관위원장 모두에게 선관위가 공명선거 추진 활동 수당이라는 이름의 수당을 만들어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원장 290만 원, 선관위원 215만 원씩 매달 월급조로 지급을 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선관위 법상 이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은 명예직 비상임 위원이기 때문에 선거 업무 시 일비 10만 원만 지급돼 있고 따로 보수를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이걸 우회해서 사실상의 보수를 월급 성격의 보수를 공명선거 추진 활동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해온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감사원이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저 수당의 법적 근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마 일종의 저희들이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행정부라든지 국회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쓰고 있는 아마 그 특수활동비 성격의 그런 자금이 아닐까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그 국민 세금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거의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집행 과정도 굉장히 투명해졌는데 이 특수활동비만큼은 아직도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성격의 예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관위든 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든 간에 이제는 이제 특수활동비 이 조의 성격, 그러니까 불투명한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됐는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영수증은 어떻게 첨부되는지, 감사는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방금 지급된 지금 방금 논란이 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 수당이라는 이 정체불명의 수당에 대해서 감사원이 2019년 감사 때부터 줄곧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매년 기재부에 이 예산을 신청하면서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아무 지적을 받지 않았는데요 라고 거짓 보고를 했다라는 문제 제기도 함께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그 액수를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위원장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달 29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290만 원을 벌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아놨다는 것은 저는 글쎄요. 선관위가 심각한 어떤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9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 서민들에게는 290만 원 월급 이상을 상회하는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것이 근거 없이 통장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 다 법관들 아니겠습니까? 법에 대해서 엄격하고 대법관으로서 그 어떤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어떤 사법적 판단의 최종점에 있는 분들인데 매달 290만 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심지어 지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것이 선거관리위원장부터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지역 단위의 어떤 그 선거관리위원들조차 이런 어떤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해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관리위원장에게 290만 원 세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를 두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적법하게 지급을 하라라는 문제 제기인 거죠.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꽤 긴 기간, 뭐 다음 주까지도 이런 비가 간헐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보가 나와서 주요 침수되는 곳에 비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 주민들 한 분도 비 피해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